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심하영 선배님도 이제 그런 어떻게 너무 빠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어떻게 배워가야 될지, 또 뭘 배워가야 될지, 그리고 스텝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고 좀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사실은 가장 두려울 때가 가장 두려움이 클 때가 언제냐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한데요. 막상 두려움에 닥쳤을 때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컴컴한 길을 갈 때 뭐가 나타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아서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귀신의 집 들어갈 때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예요? 그 공포의 집으로 들어갈 때죠. 그때 좀 공포스럽잖아요. 사실은 두려움이 가장 클 때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뭔가 닥쳐서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뭐 확 귀신이 나타나서 뭐 그런 게 아니죠. 한번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고 확 이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포는 뭔가 실체가 드러나고 뭔가 보이고 해보기 시작하면, 만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 실행해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저도 인공지능 처음 이제 배우려고 할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근데 그리고 나서 파이썬을 한 달, 두 달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있어.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닥치고 조금씩 문제를 해보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닥쳐보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은 새로운 세상이라기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거기에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다, 뭐 없어진다, 뭐 코로나가 당장 뭐 우리의 일자리를 다 없앨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닥쳐보면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닥친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김미경 원장은 리부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리부트의 개념에서 가져온 건데 다빈치 연구소 토머스 프레이리 미래학자의 이야기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될 거다. 똑같은 세상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리부트라는 영어를 쓴 거죠. 사실은 이게 영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연속성을 버리고 작품의 주요 골격이나 등장인물만 그대로 하고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봤던 뭐 배트맨 비긴즈라든지 비긴즈가 맞나요? 네. 그 등장인물만 남고 새로운 얘기예요. 그거는
스타트랙도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화인데요. 네, 저렇게 제가 우주선을 몰고 우주로 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이 배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뭐 엑스맨 시리즈도 사실은 매번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들만 좀 비슷하고 능력치도 비슷하고 새로운 이야기란. 그래서 우리의 나는 바꿀 수 없으니까 나의 등장인물을 그리고 세상에 내 주변에 뼈대는 놔두지만 나머지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뭐 우리가 들어왔던 말이에요. 리부트의 개념은 뭐 제2의 인생 그것이 좀 더 빨리 온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해야 된다. 기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게 뭐 기업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할 수 있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을 잃을 만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뭐 다급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에게는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뭐 다급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에게는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이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김미경 원장님의 그 학습 속도예요. 엄청나죠. 석 달 만에 이거를 자신의 회사의 존폐에 걸린 문제를 한 서너 달 만에 해결책뿐만 아니라 실행을 해서 이유를 내고 있는 거죠. 엄청나죠. 제가 이제 그 스승으로 모시는 최인식 박사님 그 학습 속도가 엄청난 걸 알고 제가 옆에서 늘 보는데 이 김미경 원장님도 역시 저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앞에서 얘기한 두려움과 이 리부트가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이 확 바뀌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미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80%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크게 바뀐 걸 못 느낄 수도 있어. 그 바뀐 부분을 다루거나 기업이나 자기 생존 문제에 걸려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삶은 그대로 굴러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서서히 바뀌지만 그 바뀌는 변화의 속도와 진폭과 강도 때문에 이게 전체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심하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것만은 확실해요. 미래가 다가올 기술의 미래가 한 4, 5년 기술들이 앞당겨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해야만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필요성이 더 빨리 다가온 거죠. 그래서 기술을 더 가속화시키고 뭐 IT나 온택트 기술들을 훨씬 더 빠르게 상용화해가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나를 다 바꾼다 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변화의 한 영역을
뭐 앞으로 1년간 동안 바꾼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부분들은 책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학습 속도로 학습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 특이점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습 속도가 남달라요. 이렇게 분석해내고 어떻게 네 가지 그런 핵심 단어로 변화를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변화로 이렇게 개념화시키고 그것을 적용해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어떤 걸? 엄청난 학습 속도로 배울 수 없다는 걸.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뉴런어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 친한 지인분 중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그 강의가 없어져갖고 또 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실업자였다고.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조금씩 해보고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더라고요. 그분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분도 상당히 지식도 풍부한 분이고 콘텐츠도 어마어마한 분인데 좀 그런 걸 봤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아이비리그 중에서 기업들이 스탠포드 출신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데려다가 무슨 일을 하려면 1년만 제대로 교육시키면 바로 쓸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스탠포드가 실용주의를 또는 기술이나 이런 쪽에 강점이 있대요. 반면에 뭐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이런 데는 입문하기 좀 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3년을 교육해야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대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스탠포드 출신을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플랫폼 시대로 들어오면서 바뀌었대요. 뭐냐면 이 3년 걸리던 사람들은 3년이 걸렸을 뿐이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때 바로 전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는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술을 또는 그런 이제 잘하던 스탠포드 출신들은 다시 3년을 교육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역전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플랫폼 시대에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물형 인재가 아니라 기술만 파는 문제가 아니라 연못형 인재가 필요한 거죠. 심리학 박사님이 우물형 인재보다는 연못형 인재가 이제는 플랫폼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물형 인재가 되면 특징이 뭐예요? 물만 잘 받아서 수온 뭐 이렇게 잘 연결해서 물만 받아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뭐 연꽃을 심어서 뭐 연잎밥을 팔 수도 있고 어느 날 이런 걸 경쟁이 생겨서 못하게 되면 물을 좀 다른 데서 빼서 물을 팔 수도 있고요. 다른 사업들을 뭐 양어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환이 가능한 거죠. 우물형 인재. 물이 좀 탁하다고 뭐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물형 인재는 우물이 말라버리거나 수온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우물을 팔 때까지 뭘 못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인문학, 교양, 독서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왜 필수냐면 이런 연모형 인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좀 구정물도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두어서 또 그 속에서 정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보내주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주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전환해서 뭔가 할 수 있고 그러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우리 삶의 행복은 작은 소소한 행복이 중요하다고 뭐 여러 강의에서 얘기하거든요. 뭐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건 저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캐나다에서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간을 3끼 먹던 걸 2끼 먹고 라면 먹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그걸 볼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공부라기보다는 지식을 좀 교양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걸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비용도 비싸고 뭐 그런 거에 뭐 가면 졸기만 하시고 뭐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힘도 생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독서나 교양,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재는. 그리고 그것이 인재의 토대가 되는 거죠. 연모형 인재.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김창욱 강사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에서. 뭐냐면 작게 시작해야 된대요. 뭐든지. 우리가 변화하려고 김미경 원장님처럼 막 모든 걸 막 하고 만들어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만 좀 작게 선택했어요.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하고 싶다고 자꾸 말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제일 많이 든 사람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뭐 들을 때 나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나니까. 끊임없이 말한다고 또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대요. 그렇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확률은 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에 중요한 과학적 사고가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해가는 거야.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알 수 있대요. 정말 하고 싶으면 계속 말하게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되죠. 대부분은 보통 그냥 원한대요. 근데 정말 원하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작게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 그 나름의 계획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늘려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요 한 상태를 정의하고 탐험하세요. 뭐 탐험이라는 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해보고 실패하는 거죠. 실패 안 하고 성공하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이게 뭐 이걸 뭐 완벽히 이룬다고 못 이룬다고 내가 당장 쓰러지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김미경 강사님처럼 콘텐츠를 파는 사람들에겐 당장 쓰러질 수 있는 문제이니까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김미경 원장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탐색하며 지식을 넓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과 균형을 잡아야죠. 방향은 4가지 핵심 변화. 여기에 발을 걸치는 겁니다. 온택트, 디지털,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 어느 쪽에든 발을 들이대어 놓으십시오.
이 짧은 시간 안에는 이 트렌드가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뭐 메가 트렌드는 10년 이상 가는 걸 얘기하고 이렇게 짧은 트렌드는 보통 1년에서 3년 가거든요. 이게 그런 트렌드죠. 다시 말하면 이런 트렌드는 힘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경 지식을 넓혀가고 하다 보면 실력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신문 읽는 거 왜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걸로 뭔가 너무 하려고 하면 어렵죠. 하지만 차근차근히 쌓아져가고 내가 스크랩하고 그거를 일주일에 다시 보고 한 달 후에 다시 보고 내 세상의 변화와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균형 감각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모델이 내가 바뀌고 중요한 건 탐색하며 지식을 넓힐 때 중요한 건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계속하는 옛날의 사고방식으로는 못 살아요. 그걸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독서하면서도 중요한 건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공격적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균형을 잡고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만 하세요. 하나씩만 목표를 잡았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글로 써보는 걸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나리오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글로 차분히 써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내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건 이걸 업데이트해가는 거죠. 인간의 삶은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집중해서 변화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10에서 20% 정도만 변화하는 거죠. 그거를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전체가 좀씩 변화하는 거죠. 마치 큰 배는 한꺼번에 돌릴 수 없는 거죠. 인생의 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10% 20%를 전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향이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가면 좋겠어요. 좀 더 폭넓게 지식을 쌓는다? 목표?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분만 하나 좀 집중한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마케팅을 하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SNS 마케팅을 배워야 되죠. 그럼 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강의에 참여하는 게 가장 빠르죠. 지도학습을 받는 게 효율이 높으니까. 빠르게 배우고 그걸 실행할 방안을 말하고 적고 해보는 거죠. 이 시간을 뭐 남들보다 많이 걸린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남들 뭐 금방 한 달 만에 하는 건 저 2달 만에 하면 되죠. 그걸 두려워서 못하기보다는 일단 부딪히십시오. 그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가 최적의 삶을 찾는, 그래도 뭐 최소는 안 되더라도 최적의 삶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좀 해보실까요?